운전자론과 균형자론을 비교해 본다면 또 운전자론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고 지금은 우리가 운전자론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갖다가 지금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라는 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외교적 사안,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이 얼마만큼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100이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관계없이 힘과는 상관없다. 아니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에 그렇죠. 대해서 네.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그럼 힘이 없다고 역할 안 합니까? 그렇죠. 힘이 있건 없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일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었건 적게 들었건 내 차니까. 상관없습니다. 내 차니까. 예. 그리고 그걸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에 지금 미국이 개입돼 있고 중국이 개입돼 있고 강대국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의견이 강해도 결국 운명은 우리 운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는 그걸 균형자론이라고 네, 표현한 네. 것이고요. 균형자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강대국 간의 그 이 교차하는 그런 세력 갈등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위치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 간의 패권 갈등을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네. 비록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랬다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자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잡자는 뜻이었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갖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준을 갖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해서 얘기할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운전자론은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거나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운전자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한 합승이 그러니까, 아니고 핸들이 여러 명 잡고 있나요? 핸들이 여러 개일지 아니면 자동차의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운전석에 앉은 거죠. 네. 운전석에 앉은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운전자론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주변에 앉아 있는 뭐 다른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조수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운전사가 야, 너 못하니까 비켜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시는 상황이라서 네. 신중하지만 또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나갔을 때 운전석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또 우리가 옆으로 비켜납니다. 그러나 꼭 뭐 운전자라는 표현 이전에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역할 이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장면을 떠올렸냐면요. 전기자동차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대세가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차를 제가 연상했어요. 근데 과거 이제 균형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의 입장이나 또는 저희도 반성적으로 좀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만한 힘이 있느냐에 주로 비판의 초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균형자론을 제기한 긍정적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론이지 않습니까? 운전자론의 핵심은 아까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차다. 주권의 소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운명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생명을 운전해 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로 통일될 수 있고 운전자론이 더 종합적인 것인데 핸들을 여럿이 잡고 있느냐 아니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을 우리가 잡고 이 차가 브레이크가 여러 군데 있는 차 같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잘 안 가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 제가 한번 뵙고 토론을 한번 했을 때 둘이 결국 햇볕 정책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다 잘 지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게 쉬운 거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쉽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플레이어들이 다 누구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소위 보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분이. 그 브레이크를 안 걸리게 하면서
운전대 우리가 잘 잡고 지혜롭게 조심조심 가는 거 네. 그런 차의 구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가야 되겠다. 그 말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연상을 해보자면 무인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 뭐 열차나 무인 주제를 자동차. 바꿔서 전기자동차 예. 쪽으로 그냥 갈까요? 예, 무인 자동차가 있고 그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몇 명이 제3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겠네요. 근데 예. 한국 정부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버튼 갖고 그럼 너희들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옆에서 그럼 내가 이쪽 해볼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만 네. 분명한 건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이나처럼 그런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운전자론이나 균형자론이나 이것이 운명적으로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왜 또 실현 가능한 측면이 있냐면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서는 한미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도 그렇습니다. 1대1 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얘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갖다가 뭔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서. 그렇죠. 대화나 논리에서. 특히 뒤에서 되는 얘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에 너무나 비대칭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다자가 미국과 중국과 뭐 여러 일본도 나오는 다자가 나오는 논의 구도 속에서는 그것도 공개적인 데서는 예, 공개적인 데서는 이제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마구 힘을 막 내놓고 못하죠. 과시하기도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뭐 서로 둘이서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초등학생은 그냥 찍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더라도 대학생이 엉터리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제3자가 나타나면은 제3자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자의 논의 구도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가장 보편 합리적인 논의가 그래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위너가 될 가능성이 그리고 있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 한반도는 너희들이 살고 있고 너희들이 중요하지 너희들 의견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적어도 공론의 장 말은 그 나온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예.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인 장과 다자의 구도 속에서 균형자라는 것 자체가 다자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1대1이면 균형이 아니죠. 누군가 A와 B 사이에서 나는 어떤 입장이다. 예. 근데 그게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는 북한과 무슨 뭐 일본 사이에서 항상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사안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줄 만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 운전자로는 오늘 아주 절묘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구식 자동차 시대를 이미 벗어났다. 네. 이게 전기 자동차 시대이기 예. 때문에 전기 자동차 시대에 이게 이제 합의해서 컴퓨터로 움직이는 데인데 네. 현재 그 합의해서 컴퓨터로 움직이는 키를 우리가 주로 잡고 있다. 네. 우리가 영 맹하게 가면 딴 사람들이 이거를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자 이거 자꾸 막 용쓰는 그거를 너무 연상하지 마시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여정과 이방카가 올림픽에서 만나면 참 근사할 것 같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또는 그것의 의미는 뭔지.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뭐 점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좀 상당히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이벤트가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방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뭐 민주주의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제도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카가 특별하게 무슨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백악관 고문 이런 직책은 가졌지만 특별한 뭐 아주 공식 직책이 있는 거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혈육. 그 양쪽 다 최고 실세 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 실제 정책 영향력 있고 네. 김여정은 공식 직책도 있고 또 김정은의 동생으로서 상당히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두 여성이 지금 미국과 북한에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여성이 최고 지도자들에게 특히 둘 다 상당히 독특한 개성과 또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혈육이고 그 지도자들이 신뢰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난다면 뭐 어쨌든 간에 안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겠는데요. 느낌이죠. 그러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사될지는. 아니 근데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두들겨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좀 맹하잖아요. 네. 그 더구나 지금 트럼프, 김정은 둘은 강대강이잖아요. 네. 그 이 김여정, 이방카가 실제로 만나서
여성 실세들끼리 만나서 뭐가 풀리면 그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정말. 여성 실세라고 표현하니까 정책 실세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로서 뭔가 지금 만들어야 되지 힘 않습니까? 있는 혈육이니까. 우리는 이제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북미 간 기싸움이 있는데 자, 북한 쪽 한번 짚어보고 미국 쪽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 쪽 기싸움에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저 열병식 말입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걸 쓰셨던데 네. 어디다. 이 건군절을 옛날에 2월 28일이었다가 나중에 4월로 한참 왔던데 이걸 다시 최근에 2월 28일로 바꿔서 열병식 하는데 야 이거 무슨 평창 이걸 홀랑 이걸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네.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건군절을 그러면은 어쨌든 평창 때문에 정치적으로 급히 변경해서 한번 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사실 북한이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평창 올림픽 전날 그런 이제 열병식이 아마 있을 거로 예상되는 그런 건군절이 지금 옮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선 참 뭐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북한이 이걸 의도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북한군 창건일은 48년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8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걸 갖다가 김일성이 이제 항일 빨치산을 하면서 조그만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른바 반일 유격대라는 거를 1932년 4월 25일 날 지금 이제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이라는 데 가면은 소사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골짜기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날을 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다 그러면서 바로 요 날이 북한군이 정규 무력이 48년에 됐지만 바로 이때부터 조선인민군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창군기념일을 옮겨갔죠. 옮겨갔는데 그래서 계속 창군기념일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좀 있다가 2월 8일 날 그러니까 정규 군이 그 이제 창건된 그날을 다시 기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올해가 아니고 몇 해 전인가요? 2015년부터였습니다. 벌써 한 그러면서 2년 3년 전부터 정규적 됐군요. 혁명 무력을 건설한 날이다 이래서 그러더니 이제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8년부터 따지면 그래서 올해 이걸 갖다가 아예 창군기념일을 다시 4월 25일에서 48년 2월 8일로 옮기면서 건군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유쾌하지 않은 일이 되더라도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 이 부분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그럼 왜 옮겼을까 날짜를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시사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는 옮긴 것은 올해가 아닌 2015년에 왜 옮겼을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날짜를 아예 건군절로 못 받고 한 거는 이제 올해죠. 네네. 그건 아마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간 날 자체로 옮긴 것은 이미 몇 해 전입니다. 물론 2015년부터 옮겼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창군기념일을 굳이 78년으로 옮긴 걸 지금 다시 옮겼을까? 그거는 사실은 이른바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날은 실체적인 사실로는 1948년 2월 8일이잖아요. 그걸 이른바 이제 주관주의에서 억지로 혁명 역사하면서 김일성 개인 숭배하면서 항일 시기 다시 말하면 32년을 끌어 소급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국가 운영이 굉장히 주관주의주의로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 수령론으로 수령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김일성주의가 되면서 이른바 주체 사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주체 사관은 뭐냐면 인민대중은 역사 발전의 주체다. 그런데 그거는 수령의 지도를 받는 인민만이 참다운 역사의 주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민대중이 수령의 지도를 받는 걸 김일성 때부터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일 시기로 자기들의 역사를 다 끌어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걸 갖다 김정은이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 뭐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가 봤겠죠. 근데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죠. 왜? 혁명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김정은만이 건들 수 있는 거죠. 김정은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북한은 왜 옮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어느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열병식을 하고 이러니까 2월 8일이 굉장히 김정은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이면에서 김정은이 날짜를 갖다가 옮겼 그 배경에는 실용주의적인 그의 스타일이 작용하고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 정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열병식 자체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아니고 그러면요. 예. 또 북의 입장에서 가사 몇 해 전에 그 열병식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건군절로 날짜를 바꿨다 하더라도 네. 꼭 그때 안 해줬으면 우리로서는 좋은 것이고 일단 저는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그 근거로서의 저희 군 창립 기념일 우리나라를 보면 국군의 날 같은 그 날짜를 원래는 자기 인민공화국 군대 창건일이었다가 네. 김일성이 자기 무력, 그러니까 자기가 네. 주도하는 그 유격대를 만든 것으로 바꿨었는데 예. 그걸 다시 김정은이 몇 해 전에 바꿨고 네. 그것은 사실은 김정은이 아니면 손대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이나 주체사관에 대한 일정한 도전일 수 있는 예. 정상국가화로 예. 해석할 수도 있다. 네. 해석 자체는 그게 상당히 객관적인 것 같네요. 뭐 그게 열병식 문제는 별도. 그렇습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열병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이제 충격이 있기 열병식은 때문에 조금 별개죠.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70주년이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예. 우리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거니까. 최소한 예. 물론 상대방의 시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국제사회가 볼 때 저거는 새로운 위협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뭐 신형 무기가 나온다든가 특히 이제 핵미사일 관련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야만 또 최소한 예, 북한 김정은 네.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예.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 말이 예, 최소한 의미가 있다. 네네. 그럴, 예. 그러니까 본인들 국가 내부 행사로서의 건군절에 기초한 일종의 애니버서리, 네. 일종의 그 70주년에 맞는 정도의 열병식은 자기 논리가 일단은 작동 가능하고 일리가 예. 있으나 다만 그것 자체가 핵 미사일의 발전과 연관된 어떤 그런 일종의 과시 장치로 작동한다면은 그건 상당히 우려점이 있다. 그건 뭐, 안 그렇게 되길 예. 바라는 것이고. 아마 북한의 관성대로 한다면 네. 당연히 새로운 그런 무기 체계를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예, 지혜롭지 않은 거죠. 정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네.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진심으로 평창을 예, 축하한다면 그건 또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예.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상당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대목대목 나눠 보니까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야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싶은 것이 아무리 또 이유가 있다든 치더라도 갑자기 또 이제 금강산 공연을 취소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또 사실 조금 우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유야 어쨌든 남한에서 언론의 문제 제기를 지금 빌미를 삼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쪽에 내려와서 하는 공연은 이쪽에 선정이 되니까 납두고 왜 거기 가서 하는 공연만 하지 않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대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이 늘 남북 관계를 할 때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할 때가 좀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죠. 예. 유감스럽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그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남북한 간의 실무 협의나 또는 그 오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자기들도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잡음이 없는데 네. 현송월 단장 내려올 때 하루를 갖다가 예. 무단으로 이제 연기시킨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금강산 관광 예. 그 취소인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만 북한이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왜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미 보도에 나온 것처럼 국내 언론에서 자기들의 의도 그러니까 이제 평창올림픽 파견하고 대표단 오고 이러는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폄훼한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 자기들의 진심과는 굉장히 별도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예. 했다라는데 노동신문을 최근에 보면은 예. 노동신문에서 계속 이번 그 대남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일부 언론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을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재와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데 우리는 이미 핵을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체제에 대한 비방을 한다든가 우리는 뭐 진심으로 이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든 등 이런 식의 위협적인 언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점에서 이건 명확하게 잘못을 짚고 그다음에 항의하고 또 수정을 하게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튼 북한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것처럼 예. 그들에게도 우리가 약간 이해 못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북한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또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남북 관계에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은 좀 손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손님은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 북한 대표단이 오는 게 특히 필요했고 최소한 북한이 다른 걸 다 떠나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일반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나 언론도 그냥 적정한 평정심을 예우를 가지고 그냥 기사를 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평정심이 참 좋은 말씀 같네요. 예, 이게 너무 그런데 아마- 과하지도 말고 너무 막 폄하하지도 말고. 근데 이건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그런 거는 아마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관계없이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는 참으로 잘못된 태도고 그런 것들까지를 이제 교정을 해야만 진짜 본인들이 정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하여 거쳐가는 거죠. 예.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비합리적 행태가 적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국민이나 언론이 저희 보면 상식에서 볼 때 예, 좀 여전히 안 맞죠.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대목을 지켜본 것이고 네. 미국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쪽의 어떤 이 기싸움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오케이, 자 평창에서 대화하는 건 좋다. 근데 하여간 그 다음에 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압박하고 제재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가 이제 평창 끝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끝난 뒤에가 이제 문제인데 압박과 제재가 계속돼야 되고 훈련을 바로 재개하겠다. 훈련을 재개할 때 재개해야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는 또 별도의 문제일 텐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의 딜로 북한을 하여간 좀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키신저 전 장관이 육자회담을 부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조야에서 미국 정부나 이 외교가에서 어느 쪽이 우세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틸러슨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얘기 뭐냐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제재 압박을 하면 북한 경제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곧 제재의 효과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 경제가 제재로 고통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지금은 좀 더 고통을 받는 것뿐이죠. 문제는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북한이 태도를 변화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적인 고통을 제재에서 받는 거는 제재와 북한의 태도 변화 사이에 있는 중간의 메커니즘에 불과해요. 네. 다시 말하면 제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더라도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뭐 사실 북한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이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식량 곡물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식량을 어쨌든 간에 자기들 안에서 지금 체결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석이 생긴 예, 거예요. 올해도 지금 보면 뭐 노동신문에 보면 지금 얼음 날르는 얘기가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웬만큼만 자기들이 농업에서 견뎌내고 그다음에 웬만큼 공산품을 만들어내면은 옛날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더 견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북한이 과연 경제적 고통을 받고 나올 거냐 할 때 그러려면은 태도가 변화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재와 그것만으로는 못 풀 거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미국에 꽤 있지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라인의 분들이나 주류죠.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뭐 CSIS의 그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세대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이른바 뭐 요즘은 블러디 노우스 코피 작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북한이 반격할 수 없는 정도 수준에서 북한에게 타격을 딱 군사적으로 가하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런 길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블러디 노우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한테 한번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을 받고 북한이 반격을 안 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그 문 대통령께서 네. 선제 타격 예방 타격론을 얘기하니까 쭉 들으시다가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니 이렇게 여쭤봤던 거 똑같은 걸로 야, 그 코피 터진다는데 코피 터지고 끝나는 걸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면 선제 타격과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그럼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반격을 안 해? 반격 안 하고 쟤네들이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이 있다고만 얘기한대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아주 양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켜보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것은 바로 평창 이후군요. 평창 그러니까 이후. 미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나름대로 설득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뭐 우리가 다 재앙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해결돼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군사당국 회담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군사당국 회담은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논의나 접촉이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이나 그 이후에 군사당국 회담이 이제 열리면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군사당국 회담도 그렇고 다른 회담도 그렇고 그것은 아까 4월 말씀하셨잖아요. 4월 그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재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재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건지 이 여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 당국 회담을 열면 그 다음에는 뭐 한미 군사훈련 연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사 당국 회담이건 다른 일반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회담들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해 나가지만 아마 평창 이후는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 그 뭔가가 조금 열리는 뭔가 그럴 수 있는 가닥들을 뭔가 잡았을 때 이것이 순조롭게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삐걱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잠정 중단한 끝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북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한 9월 정도까지 이렇게 좀 미루면서 그 사이에 조금 실마리를 풀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4월 예정된 것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평창 이후 4월까지의 시기가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저희가 국민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을 아주 단답식으로 제가 조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상한 가족 상봉을 저희가 이제 제안했는데 북에서는 그 2016년인가요 있었던 중국 북한 식당에서의 집단 탈북 그 부분 송환해라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이 사실 예민한 문제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아닌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닝보 문제는 사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 여조원들이 왔을 때 그 중에서 정말 뭐 나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냈어야 되고 그게 확인이 어려우면 판문점에서나 뭐 부모들이 만나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확인해서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절차는 2016년 4월에 그분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마 이제 그 닝보 여종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들여다본 거는
뭐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못 들여다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아마 작년 여름쯤이나 들여다봤을 텐데 그때는 이미 1년 반 가까이 지났을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북한의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의사와 관련돼서 여러 네. 형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그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네. 뭐 대학도 다니고 뭐 네, 했을 네.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아마 많이 정리됐을 거예요. 한국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를 만난다고 해서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은 아마 뭐 돌아가고 싶다. 또 쉽게 삶의 터전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또 자기 생각이 이미 정리했고 예. 그러면 그 여종업원들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 부모를 만나서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뭐 자신이 안 돌아가면 부모한테 위험하다고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돌아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그분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북한도 아마 조금씩 아마 이 상황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오픈돼서 노 해버리면 자기들도 창피한 일이 서로 간에 되겠네요. 서로 간에 서로 더 민망한 복잡하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국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묻고 넘어가는 쪽으로 가면서 하고 북한도 그런 걸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걸린 걸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사안 몇 차례, 자체가. 몇 차례 한두 차례 이러다가 북한도 아마 우리 정부가 솔직히 상황을 얘기하면 뭐 상황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감 잡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뭐 정부 당국에게서 뭐 정확히 뭘 들어서가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감으로서 이미 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개성공단은 어떻습니까? 재가동 문제 전망은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는 정말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당연히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비합리적인 그다음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 결정을 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뒤에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갖다가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개성공단까지 끊었지 않았느냐라고 그걸 개성공단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 그 이후에 북한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에도 지금 북한이 여러 차례 지금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더 고강도의 대북 제재가 가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가동과 관련해서 일부 품목들은 제재에 지금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을 갖다가 재개하는 것 자체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가 어쨌든 간에 대화 국면으로 좀 열리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뭐 전면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124개 피해 업체. 이 업체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그 업체들을 어떻게 원상복구해 주느냐부터 1단계로 하고 1단계가 나름대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부터 초점을 잡자. 어떻게 하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국제사회에 홍보하면서 발전시킬 거냐 이걸 2단계로 보는 이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일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대북 또는 통일정책 문제를 다뤄오신 분으로서 어쨌든 20대의 통일관이 옛날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뭐 김 원장님이나 저 같은 세대는 우리는 뭐 그냥 분단 자체는 나쁜 거고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것이 북진 통일이건 아마 저쪽에서 북쪽에서 남진 통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잖아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아마 분단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우리가 이 분단된 왜곡된 그런 삶 속에서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분단된 삶 속에 사는 삶 구조 자체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또 북한에 대해서도 지난 뭐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북 대결이 더 심했고 북한에 또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혐오증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내가 아닌 타자인 것이고 그다음에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가 남북 협력이나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젊은 세대에게 남북 관계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세대의 가치관. 그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분단 구조 속에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그것이 왜 불편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북한과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가치관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 통일에 대한 미래를. 그런 점에서 적응과 극복. 그러니까 새로운 20대, 30대 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극복하자. 그래도 지금 통일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통일을 얘기하고 남북협력을 얘기한다면 조금 해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6.15 때 쟁점이 됐던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됐던 조항 하나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서라는 대목 아니었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굉장히 장기 평화 공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쪽의 언어로 표현한 그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그때 언젠가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그때는 장관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기 평화 공존, 그때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의 문제, 국가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기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안 될 겁니다 이러면서 한 30년은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나중에 그 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장기 평화 공존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 국가연합 형태로서 상당 기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좀 진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 내지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 아마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 공존으로서의 통일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이론을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변화한 20대나 30대의 가치관을 많이 우리가 수용하면서 진화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통일이 됐건 공존이 됐건 평화가 됐건 장기적으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그 무엇의 틀, 그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뭐 통일이든 뭐든 또는 과정을 부르든지 간에 그것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하여간 우리가 분단 직후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빤히 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반도 국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릴 때 배운 게 삼면 바다를 통해서는 해양으로 진출하고 한면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우리가 웅비한 기상을 뻗친다. 우리는 기만민족이고 육지에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설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면 육지는 완전 봉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육지를 튼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뭐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시베리아로 물류가 이동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통일 이전에 지금 당장의 남북 협력은 어떻게 먹거리가 되는지를 설명이 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북한에게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서울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의 단동까지 가는 고속철을 깐다. 지금 북한의 중국은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도시 단동까지 지금 고속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 고속철을 깔으면은 북한도 도움되지만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 우리가 그냥 내는 비용은 거의 없고 다 한국 경제에 다 도움되는 거고 그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협력이 우리의 먹거리다. 더욱이 북한이 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싫어하지만 옛날에는 개방을 안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은 다 개방했어요.
우리만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북한도 이익되고 우리도 이익되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식의 지원, 일반적 지원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런 소위 그 남북 협력이 우리의 먹거리라는 점을 젊은이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훨씬 더 펄펄 이렇게 뛰시면서 활동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민족이 어려울 때 좋은 경륜과 지혜를 많이 나눠주셔서 저희가 평화롭고 이렇게 공정하고 또 번영하는 한반도 가는 데서 큰 역할을 더욱더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